언젠가 없어질 사업인데 이 산소 마스크를 조금 더 오래 붙이고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는 돈을 벌어야 주가도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더 오르고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자동차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네 라고 인식이 될 수는 있겠죠. (4분기) 때 자동차 섹터가 좀 꿈틀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자동차 섹터 점검해 주시면서 현재 자동차 섹터의 가장 또 뜨거운 이슈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짚고 넘어가자면 섹터 내에서 뜨거운 게 뭐가 있냐보다는 이 섹터가 뜨거웠냐라고 하면은 25년에 상대적으로 미지근했죠. 그렇죠. 다른 네. 것과 또 비교하면. 네. 그래서 코스피 오를 때 뭐 했어? 라고 하면서 3분기까지는 그냥 적당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무래도 에이펙 지나가면서 관세율 인하되는 거 확정됐고 이후에 이제 젠슨왕 뭐 치맥 먹었다. 치맥같이 먹고 현대차 개발한다. 뭐 칩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12월에는 특히 로보틱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섹터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뜨거웠고 그 뜨거운 거에서 조금 세분화해서 가장 최근에 지금 뜨거운 게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로보틱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 꿈에서 깨어날 시가 이렇게 보면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뭐 좋은 제목은 아니죠.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배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썼는데, 중립이라는 것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중립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셀이다. 안 좋은 의견이다. 셀이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전 진짜 중립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자체가 이렇습니다. 종합하자면 이거 비싸 싸. 당연히 싸지. 이건 모두가 공감해요. 아직도 쌉니다. 그러면 제값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로보틱스, AI, 자율주행, SDV 혹은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사업에 대한 굉장히 희망찬 꿈들이 많아요. 펼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고 했던 거는 그 꿈이 현실화되기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서 기대를 주기에는 다소 요원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AI, 로보틱스 기술, 이게 주가 촉매제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아니, 로보틱스 때문에 주가 반등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말했을 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이런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좋았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 현실화라는 거는 로봇 만드는데 얘가 이거 들어가네? 근데 이 로봇이 몇 대가 나오니까 얘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고 이익이 얼마면은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씩 벌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숫자를 로보틱스에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모든 다른 분들이 추정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그 추정에 대한 것들의 시작점 자체가 로봇을 몇 대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 이 가격이 얼마라고 환산했을 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린 그 로봇에 대한 수요를 아직 못 봤잖아요. 그만큼 공급량만큼 수요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전기차에서 와요. 2020년, 2021년에 테슬라 쭉 오르면서 그때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든 부품 업체든 전기차 정말 잘 만들어요. 우리가 전기차 부품에서는 글로벌 1등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 좋았죠. 그때 당시에 멀티플 18배, 20배 본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2020년에 우리가 2025년에 전기차 몇 대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몇십 % 차지할 거다 얘기는 했어요. 지금 그게 만족이 됐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시키면 됐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그건 못 지켜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볼륨이 안 나오네? 라고 하면서 이익이 전기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이익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죠. 그게 어쩌면은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사업에서도 동일한 얘기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로보틱스 뜨겁죠. 주가 촉매제 됐죠. 근데 이것이 과연 업종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냐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특정 회사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거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연결되어 있는 로보틱스 쪽도 공부를 좀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이 로보틱스라는 걸로 자동차 섹터
섹터가 오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플러스로 로봇 쪽 섹터도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된 걸까요? 올해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간다. 그 다음에 뭐 젠스나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로봇 이런 코멘트 많이 하면서 로봇의 시대가 쫓아간다. 우리가 어쨌든 유명 인사들이 바로 뭔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도 로봇 섹터가 굉장히 뜨거웠죠. 뭐 로봇 두산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G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투자한 기업도 있고 한데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 로봇 주가 실적이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로보틱스만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건 또 아니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로보틱스라는 그 독립적인 밸류만으로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향후에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인데 로봇도 해요라고 하는 거랑 우린 애초부터 로봇으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뭐 저도 로보틱스 애널리스트는 아니에요. 섹터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국내 로보틱스 업체들에게 조금 경계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혹은 뭐 하방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로보틱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로보틱스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너무 잘한다면서요. 잘 만들고 싸게 만들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이 지금까지 무사고로 이렇게 잘해줬는데 라는 이 신뢰도가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 판 깔고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로보틱스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놨고 개발도 상당히 진척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한국 걸 왜 써야 돼? 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틱스 업체들마다 나는 손을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이게 만들 거다. 나는 레이더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특화된 것들을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전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로보틱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로보틱스만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자동차가 돌아와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이 사실상 중국 시장의 폐쇄적인 성장에 기인했다는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좀 시사점을 줄까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일단 샘플이 크잖아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네? 이 커진 게 이만큼이면 그중에 요 정도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업체, 부품업체들한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거는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 라는 이 결론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커졌으면은 거기는 국내 현대 기아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전기차 많이 팔아서 마진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테슬라 같은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면은 중국에 있는 로컬 EV 업체들이 거기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과연 모비스, 만도, 한원 시스템 같은 업체들의 부품을 쓰냐? 거의 안 씁니다. 로컬에서 파츠 메이커들한테서 싸게 공급받아서 정말 저렴한 전기차 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운행하고 팔고 그러면은 이게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남의 동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2020년대 초기에 예상했던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혜를 보고 이익을 얻을 거야 라고 했던 전제가 조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하신 게 그러면 테슬라 제외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근본적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현지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을 탐방을 가서 공항부터 어디 도시까지 가다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중국에서밖에 안 팔릴 것 같은 차들이 있어요. 정말 1,000만 원이면 전기차 살 수 있다. 근데 이거 나 동네 마실용으로는 충분하다. 내가 고속도로 서울, 부산, 경부고속 탈 거 아니고 정말 동네 마을 돌아다니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사이즈들도 전기차로 보급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것들은 로컬 EV 메이커들만 그렇게 딱 만들어서 이 중국형으로 출시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라인업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이게 옛날 중국 전기차 말고 중국 자동차 브랜드 내연기관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부자들도 벤츠 타요. 중국 부자들도 BMW 타고 그런 외제차 타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비아디의 상위 클래스 혹은 리오토 많죠. 샤오팽 이런 업체들 중에 상위 트림의 차를 보면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국내 제네시스 브랜드
브랜드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외형이나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선택지 옵션에 있어서 국내 내수용 기업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전기차를 뽑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현지에서 폐쇄적인 시장이 그만큼 많이 견고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내연기관 생산을 연장한 추세가 이게 국내 업체들에겐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기에 가깝다라고 보긴 합니다. 전환 속도를 늦춘 건 맞죠? 네. 야, 저는 2003년 되면 세상에 내연기관차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2022년에 2차전지 핫할 때가 맞아요. 그때 막 자동차 업체들도 해외 업체들 그런 얘기 했어요. 2030년 딱 그 순간부터 우리 내연기관 잘 안 판다. 지금은 CR도 안 먹히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늦어지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곧 언젠가 없어질 사업인데 이 산소 마스크를 조금 더 오래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회사는 돈을 벌어야 주가도 오르고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더 오르고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자동차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이거예요. 전동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쭉 올라가는 구간이 그 소요되는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은 그때만큼은 굉장히 아파요. 예를 들어서 뭐 부품사가 전기차 부품으로 라인을 전환하는 기간이 한 3년 걸려요. 그 3년 동안에는 이익도 안 나오고 뭐 적자도 내고 캐펙스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빠르게 완료가 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내연기관 시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시장은 새로운 시장으로 다시 열리고 그때부터 이익이 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전기차 판매 올라오는 속도가 원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 아니 그래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길어져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천천히 올라갈지언정 전기차는 점점 더 많이 팔리고 내연기관은 조금씩 덜 팔려요. 이 말은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요 시장 자체가 조금씩 괴사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그래도 EB캐즘 덕분에 돈은 한 3년쯤 더 벌겠네. 그러니까 기한은 연장은 되겠네. 좋네. 라고 보기보다는 아니 이게 한번 튀려면은 완벽하게 한번 턴어라운드로 탁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네. 라고 인식이 될 수는 있겠죠. 저 말씀하신 전기차 이 부품 사업이 오히려 또 부품사들의 이익률을 깎아먹는 이 희석 요소로 작용하는 원인은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차로 넘어가면 부품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인 건가요? 다수의 부품사 중에서는 힘들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내연기관에 들어갔는데 전기차에 부품이 안 들어가면 힘든 거니까요. 다만 지금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가동률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부품을 10,000개 만드는 것보다 100,000개 만들어서 조달하는 게 고정비를 엠빵하는 개념에서 더 싸지잖아요. 그게 국내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뭐 2020년 초반에 바라봤던 이 향후에 5년 뒤 혹은 몇 년 뒤에 중장기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볼륨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이익률도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완전히 확인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자동차 회사랑 부품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첫 부품이에요. 처음으로 공급하는 초도 물량. 이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단가를 그렇게 비싸게 못 받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따야 되니까. 이 부품 수주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염가해 줘요. 근데 부품 업체들의 전략이 뭐냐면 초도 물량을 그렇게 공급한 다음에 한 5, 6년 동안 공급 계약을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뭐 예를 들어 2020년에 계약한 게 2026년 재계약이에요. 재계약 시점이 도래를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 우리가 공급하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다른 고객사들도 우리한테 막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단가 30% 올려주세요. 싫으면 딴 데 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중장기 목표였는데 지금 5, 6년 지나서 이 상황에서 전기차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동률이 안 나오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향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 단가 올려주세요. 나 볼륨도 안 나오고 힘들어서 이익률 뽑아야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제 중립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중립이라는 의견은 자동차 섹터를 어쨌든 엄청 올해는 투자할 만한 섹터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크게 먹을 건 없다. 탑픽 종목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근데 현대차나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섹터는 아니지만. 네. 뭐 물론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뭐 자동차에서 하나 골라서 그냥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기관 투자자나 혹은 조금 뭐 나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동차 업종을 담는다고 해도 종목이 5개,
5개, 10개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코스피 혹은 코스닥 혹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을 그대로 중립으로 유지를 하되 여기서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업체 몇 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분들 또 펀드 매니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네. 개인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섹터 자체에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분산 투자를 뭐 펀드 매니저처럼 자선회사처럼 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 개인이라면 이 영상 보는 분들 대부분 99%는 개인일 테니까요. 네. 자원투자 섹터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네, 이 두 개는 좋다고 하셨는데 그냥 꿈에서 깨어날 시간,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sek터 자체가 중립이시니까 개인은 2026년은 그냥 자원투자 섹터 전체를 그냥 좀 스킵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건 투자 안 하기 아쉽다. 아쉽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러니까 업종 전체에 대한 뷰가 그거였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면 안 돼요?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건 내가 비싸게 샀다가 주가 확 내려가는 게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하방 리스크가 크냐라고 하면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으로 놓으면서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사기엔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업사이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 제가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2026년에 아니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인데? 라고 하면서 로보틱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고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하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엔 아쉽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더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결국은 현대차는 보통 기아랑 비교하죠. 모비스는 다른 부품업체랑 비교하죠. 현대차를 기아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거의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방법은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이 밸류 적정 가치를 따지는 걸 봤을 때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아실 거고 원래 현대차랑 기아랑 시총이 굉장히 벌어져 있다가 이 최근 몇 년 동안 좁히다가 시총이 거의 역전되는 순간도 장중에 조금 있었어요. 그만큼 기아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는 건 뭐냐? 기저가 높아요. 이 높은 기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기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요 정도까지 시총을 점점 더 좁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기아는 미국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더 높아요. 기아는 SUV 판매 비중도 현대차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기아는 자동차 매출만 100% 잡혀요. 현대차는 금융 부문이 있어요. 기타도 있고. 그리고 나서 기아가 믹스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약간 특장점으로서 하이라이트 되기에는 약간 퇴색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 많이 판다는 거는 관세로 인한 비용이 그 전사 이익 대비해서 더 크다는 것이고 SUV 판매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개선되는 여력이 없어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봐도 기아가 2020년부터 사이클이 되게 좋았어요. 셀토스, 뭐 스포티지,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 사실상 기아의 SUV 4대장이에요. 이것들이 굉장히 잘 팔렸고 신차 사이클이 돌면서 정말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 높은 구간에서 더 이상 뭘로 이걸 더 높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기아는 2024년 4분기까지는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 믹스로 인해 이익이 증가해 오다가 25년 1분기에 처음으로 믹스로 인한 영업이익이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 그 하락 사이클이 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사이클이 이익이 정상화되는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금융 사업도 갖고 있고 기타 사업도 있어요. 이것들은 관세가 없죠. 그 말은 전사 이익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24년 전사 이익 대비해서 기아는 자동차 매출 100%이기 때문에 관세 두드려 맞으면 이렇게 작아지지만 현대는 자동차, 금융, 기타 있으면 자동차가 줄어도 금융이랑 기타는 보존이 되거나 혹은 이익이 늘어나요. 그렇다 보니 현대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종에서 상승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 혹은 뭐 AI 뭐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맏형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봐야겠죠. 원래 마지들이 뭐 굳은 일 다 해요. 학비도 다 대주고 실제로 R&D도 현대차가 좀 더 비중이 높고 다른 비용 부서도 현대차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조금 낮았고요. 그러면 평소에 굳은 일 다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번 딱 나올 때는 결국은 마지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맞으신가요? 저는 둘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형으로서 지금까지 뭐 디자인 센터 혹은 R&D 이런 부분에서 비용 분담을 많이 했다면은
혹시 모르는 상방 리스크,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뭔가 신사업이 빵 등장하면서 리레이팅이 될 때는 피어인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앞선 스탠스를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말씀하신 그럼 현대차 금융 부문이 관세 리스크 방어하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이끄는 구조는 좀 뭘까요? 결국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은 오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할부 금융이죠. 근데 이 할부 금융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크게 깎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관세로 인해서 현대차가 만약에 차값을 올려가지고 고객 수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이제 할부로 인한 매출이 줄겠죠. 다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차값을 올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는 말은 관세로 인한 충격은 자동차 사업에서 고스란히 감당을 하면서 이익이 조금 깎이는 걸 감내는 한다. 다만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점점 더, 판매량 자체나 시장 점유율은 좋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할부로 연결돼서 나오는 그 자동차 금융에 대한 매출은 앞으로도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 그러니까 현대차의 금융 부문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할부 금융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데 차를 한 대 샀어요. 소나타 한 대 사면은 보통 미국 소비자들은 5년 분납해요. 국내보다 훨씬 깁니다. 국내는 보통 몇 년이에요? 보통 뭐 한 2, 3년 내에 완납할 수도 있고, 뭐 물론 5년, 10년도 상품은 있겠죠. 다만 미국은 5년에서 7년이 제일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시불이나 이런 식으로 완납해서 사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소나타를 뭐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칠게요. 자동차 할부 금융해서 너 5년 동안 5천만 원 분납해가지고 딱딱딱딱 내서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현대차 금융 부문은 그거를 조달 금리를 통해서 이 재원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로 빌려준 다음에 레버리지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은행이랑 똑같죠. 예대 마진 누려가지고 스프레드로. 문제는 제가 5천에 계약했어요. 5년간 5천 내는 걸로. 근데 현대차 금융 부문이 조달하는 금리,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한번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그럼 현대차 금융부문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죄송한데 5천이 아니라 5,500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조달금리가 올라가도 고객한테 전가를 못 해요. 근데 2022년에 한번 금리가 쭉 올랐죠. 이 말은 여기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2026년이죠. 그러면 2020년부터 어제까지 팔린 차들이 계속 할부로 매출이 들어와요. 근데 22년 하반기에 금리가 딱 오르면 이 22년 하반기 되기 전에 나왔던 매출들에 대한 이익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대 마진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대 마진 안 나오는 이 할부 매출은 줄어들고 점점 더 마진이 나오는 매출이 늘죠. 거기에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고객님 우리 조달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차값을 좀 깎아드릴게요, 이것도 안 해요. 그 말은 금리가 인하되고 조달금리가 순차적으로 인하되면은 현대차 금융 부문의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를 추천하시는 이유는요? 일단 모비스는 다른 부품사들이랑은 개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순정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차 공장에다가 조달을 해줘가지고 여기 생산과 직결되는 매출이 나오죠. 그 말은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가 조금 덜 팔리면 다 같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더 팔리면 다 같이 좋고. 근데 현대 모비스는 이익 구조,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아니라 이익 구조를 보면은 이 순정 부품을 공급하는 그 조립 모듈 사업에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적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대신에 이 회사는 뭐 어디서 이익이 나오냐? AS 부품에서 나와요. 이 AS는 성격이 다른 게, 현대차가 올해 많이 팔렸다고 해서 AS 부품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만들어진 차 혹은 팔린 차보다는 지금 지구상에 운행되고 있는 현대차, 기아의 대수나 그 자동차들이 얼마에 팔렸고 거기에 해당하는 AS 부품이 얼마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 약간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AS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차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차 사자마자 부품 갈아야겠다라고 그런 하진 일 않죠. 없죠? 뭐 한 3년? 3년 정도에 첫 방문하고 뭐 한 5년쯤 되면은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소모품 갈고, 그렇다 보니까 2026년을 예로 들면은 2022년, 3년 이때 팔린 차들이 그제서야 들어가요. 그 전에 혹은 20년, 2018년 이때 팔린 차들도 입고가 돼서 AS 부품이 수요가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자동차의 가격이랑 AS 부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문제는 2018년 정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현대차, 기아의 차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말은 모비스가 지금 AS 부문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이익을 인식하는 것들은 아직 옛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시절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AS 매출이에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 팔린 차들은 조금씩 폐차가 될 거고, 점점 더 비싼 차들에 대한 AS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모비스는 가만히 있어도
정도, 물론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입고되는 혹은 AS 부품 수요가 발생하는 차량들의 단가가 올라가고 그 말은즉 AS 부품의 단가와 수익성도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되는데 근데 신차에서는 왜 부품에서는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동화가 있을 것이고 부품 모듈 쪽에 대한 수익성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현대차 그룹의 이 수익 구조를 봤을 때 결국은 현대차가 돈 벌거나 모비스가 돈 벌거나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비스가 부품 쪽에서 순정 부품 사업 쪽에서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말은 현대차나 기아 관점에서는 부품을 조달받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 마냥 여기서 더 벌면은 여기서 덜 벌어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모비스가 전략적으로 현대차 기아에 사실상 마진을 남기지 않다시피 하면서 순정 부품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해주고 그 대신에 AS에 대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익을 조달한다 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모비스가 부품 쪽에서 이게 이익이 지금 당장 안 나오지만 향후에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과거 몇 년 동안에 이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전동화 관련해서. 이 비용들이 계속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씨를 뿌려두는 구간이었어요. 그 씨에 대한 비용들을 지금까지 내왔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R&D 비용은 점차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을 확대를 하면서 부품 사업 쪽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추천하는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 현대 모비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부품사보다는 완성차 업체를 선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 이익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몇몇 업체들처럼 로보틱스 관련주라서 막 올랐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에 종속되어 있는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모비스를 제외한. 그런데 이 종속되어 있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크게 늘어날 공산이 있냐라고 하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기대하려면은 뭔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파는 업체들, 이런 경우에는 오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완성차 대 부품으로 딱 양분해서 보자면은 부품사는 어차피 자동차 회사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자동차 본업, 이 판매 대수의 볼륨 관점에서 말고 나머지 부분, 신사업이든 혹은 뭐 믹스 부분에서든 이런 부분에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결국은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완성차 업체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가 좀 더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트렌드를 상회하는 제품 믹스 개설을 이뤄낸 비결은 뭘까요? 이건 결국 사실 낮은 기저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 2010년대에 현대차, 기아는 보통, 물론 기아는 조금 더 SUV 판매 비중이 높았지만 현대차는 세단 판매 위주의 회사였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SUV 판매 비중을 봤을 때 미국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GM, 포드 이런 업체들 승용차 많이 안 만들어요. 픽업 트럭, SUV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SUV랑 픽업이 마진도 잘 나오고 단가도 높아요. 그러면 과거의 현대차 혹은 기아,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과거의 국내 현대차 그룹이 세단이나 상대적으로 저가형에 집중했던 그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뭐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갑자기 그냥 한국에 있는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도 트럭 잘 만들어요, 우리도 뭐 SUV 잘해요 이러고 딱 들이밀면은 안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단으로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 위주의 전략을 취하자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 반면에 2018년, 2019년 이 정도부터는 SUV에 대한 판매 비중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요. 제네시스도 GV 시리즈 나왔죠. 뭐 팰리세이드 같은 신규 모델도 나오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안 팔리는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쳐내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기저가 워낙 낮다 보니까 SUV 판매 비중이 월등히 올라와요. 이 SUV 판매 비중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건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 그룹의 ASP, 그러니까 평균 자동차 판매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전략 차원에서도 SUV 판매 비중을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글로벌 트렌드도 거기에 맞물려서 SUV 많이 타야지, 국내에서도 SUV 판매 비중이 굉장히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 트렌드와 맞물리다 보니 원래 그 SUV 판매 비중이 높던 글로벌 피어보다 현대차 그룹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은 그거를 빨리 따라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가도기적 모델을 넘어 완성차 업체의 이익을 연장하는 핵심 변기가 된 이유는 좀 뭘까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기차 사는 거를 망설이니까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다. 그렇죠.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그냥
그냥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가 선호되는 거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는 거면은 둘 중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중에 어떤 수요를 뺏어온 건데 그게 어디 수요를 뺏은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결국은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올라오는 수요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살 사람은 그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충전소가 별로 없어도 전기차 삽니다. 그냥 사요. 왜냐? 나 이거 타봐야 되겠거든. 근데 하이브리드를 사는 사람들의 이 패턴을 봤을 때에는 저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옮겨오는 수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과거에 뭐 한 2017, 18년이죠. 그때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 초기형 모델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나 하이브리드 샀어. 이러면 500 비싸잖아요. 대충 한 500에서 1000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샀어? 너 그 500, 1000 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료비 뽕 뽑을 수 있을 만큼 못 타.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럼 내연기관 사는 게 낫지. 왜 하이브리드를 사? 이 정도 접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크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점점 더 연비가 좋아지고 효율성도 개선이 되고 그만큼 볼륨도 올라오면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이 볼륨이 나온다는 거는 마진도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팔고 싶어 하고, 하이브리드 뭐 부품사 관점이든 소비자 관점에서든 이게 점점 더 매력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차 모델을 정했는데 내연기관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라고 고민하는 게 더 크지, 내가 전기차 사기 좀 애매한데 그냥 하이브리드 살까? 라고 하는 수요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이 단순 과도기적 역할에서 훨씬 더 길게 수명을 연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2020년, 21년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는 그 과도기적 차량, 이게 뭐냐면 완전 기름차에서 전기차로 갈 때 몇몇 지역은 충전하기 좀 힘들 테니 그거 하이브리드로 그냥 대충 때우다가 어차피 10년 뒤에는 전부 전기차야. 그렇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하이브리드가 쭉 올라와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를 하이브리드가 빨아먹는 건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겠지만 저는 애초에 내연기관 사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의 연료 효율성이나 이 주행 시의 편의성을 이미 충분히 체감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트렌드 이동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야, 갑자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날 궁금해지는 게, 2022년, 23년만 해도 우리 굉장히 많은 개인분들은 정말 2030년이 되면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그럼 자동차 업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국가에서도 그렇게 뭐 제한한다, 뭐 전기 맞아요. 내연기 못 만든다 하고 막 그렇게 됐으니까. 등도 떠밀고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글로벌 OEM들은 여담이지만 그런 얘기 했어요. 2025년에는 몇 퍼센트 비중으로 할 거고, 뭐 2030년엔 몇 퍼센트, 몇 년도부터는 아예 기름으로 가는 차는 안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다 내놔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 여러 개의 기업들도 확신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트렌드가 그러한데 내가 안 따라갈 수는 없다 였는데, 그 트렌드가 꺾이니까 이제 다 같이 근데 그 계획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요타나 혼다 같은 업체들은 그때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2021년이었을 거예요. 도요타 오너 회장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는 전기차가 시장의 수요가 충분할 때 그에 발맞춰서 출시를 할 거고, 우리가 잘하는 하이브리드를 계속 집중해서 좀 판매를 할 거다. 이 언급하고 그 다음날 도요타 혼다 주가는 올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다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내가 이게 100% 전기차 간다고 확신을 주기에는 힘든 구간이지만 다들 하니까. 맞아요. 상황이 그러하니 나도 안 할 수 없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GM의 픽업 트럭 및 HB 시스템 공동 개발 협력이 양사에 가져다 좀 시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현대차랑 GM이랑 공동 개발, 뭐 이게 픽업 트럭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서 출시를 했을 때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시너지로 본다면은 결국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도일 것이고, 그리고 GM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쓸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뭐 중장기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지고, 향후에 뭐 콜라보해서 어떤 트럭들이 남미 시장에 뭐 나오고 중남미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숫자로 찍히는 게 뭐가 제일 좋아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이 경우에는 모비스 관점에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지금까지 다른 글로벌 부품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멀티플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캡티브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논캡티브의 수주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물론 조금 짜잘한 수주들은 받지만 대단히 수주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GM에서 하이브리드를 현대차랑 공동 개발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을 써요. 왜냐? GM은 그럴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망했어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을 착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현대 모비스 혹은 밑에 있는 밸류체인이 만들어서 공급해 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의 모비스는 그걸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죠. 그거랑 똑같은 가격으로 GM에 공급을 해도 이익은 나요. 왜냐? 고정비 부담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GM이랑 현대차가 협업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밸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을 줄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모비스의 부품 사업부에 한 번 더 힘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차 섹터 점검한 시간 가져봤는데 위원님이 추천 자동차 섹터 종목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 투자할 때 리스크,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TV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자동차 섹터 투자할 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저는 일단 자동차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는 전제하에 섹터 간의 비교에 대해서 제일 취약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초부터 현대차 보유하셨던 분들은 주가 꽤 올랐습니다. 모비스도 그렇고요.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연초 대비 올랐어요. 다만 문제는 워낙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지 않고 모 업체 시총 몇 위 업체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벌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갈아탈까? SK하이닉스 하나만 있었어도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이 섹터에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포모 현상 왜냐하면 같은 거죠. 네, 그 포모를 느껴가지고 옮겨가면은 갑자기 여기서 뭐 젠스당이랑 치킨 먹었다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 이런 이벤트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내가 팔면 오르던데 이런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섹터인 만큼 어느 정도 좀 시점을 멀리 봐도 괜찮다. 왜냐? 일단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갖고 가는 접근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처음 출연해서 조선도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저도 하나의 예측을 하는 사람인 만큼 잘못된 의견이 있다고 해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공부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맞는 쪽에 가까운 의견 정제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를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면서 중립 의견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엄청 오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하방 그런 리스크는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거의 같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있다. 맞습니다. 자, 내년도에 또 자동차와 조선에 이슈 생기면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용민 애널리스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